가게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네요. 사장님 바뀌었어요? 그 말을 저는 가게 문 밖에서 들었습니다. 제 가게였는데도 바로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방금까지 주방에서 국을 끓이고 있었고 잠깐 쌀 들어온 걸 보러 나왔다가 그대로 발이 멈췄습니다. 평생 제 이름으로 지켜온 국밥집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은 저보다 계산대에 앉은 사람을 먼저 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저도 좋았습니다. 혼자 고생하지 말라고, 가게를 더 키워보자고, 이제는 같이 살아도 되지 않겠느냐는 그 다정한 말들이요. 그런데 재혼하고 나서부터 이상한 일들이 하나둘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가게가 넓어질수록 제 자리가 좁아지고 있었는데 저는 왜 그게 이상하다는 생각을 그렇게 늦게 했을까요?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고 어느 지역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한 번씩만 남겨주세요. 그곳에 행복이 닿길 바라겠습니다. 새벽 4시 반이면 저는 이미 골목에 있었어요. 터미널 뒤 골목은 그 시간에 아무도 없습니다. 가로등 하나가 젖은 바닥을 노랗게 비추고 멀리서 첫 버스 소리가 한번 들리고 나면 다시 조용해지는 그런 시간이에요. 셔터 자물쇠를 돌릴 때마다 쇠 냄새가 손에 남는데 그 냄새가 20년 넘게 하루의 시작이었습니다. 셔터를 반쯤 올리면 어제 끓여둔 국 냄새가 먼저 나와요. 사고를 밤새 고아두면 그렇거든요. 뼈에서 우린 게 아직 안 식었다는 뜻이라 저는 그 냄새가 나면 오늘도 제대로 됐구나 싶어서 좀 안도하곤 했어요. 유리문 안쪽이 김으로 뿌옇게 차오르는 건 국솥에 불을 올리고 나서 한 10분쯤 지나면이에요. 그게 환한 간판보다 더 잘 보이거든요. 손님들이 그걸 보고 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골목 저쪽에서 걸어오다가 유리에 김 서린 거 보이면 이미 발걸음이 빨라지는 거예요. 그걸 알고 있었으니까 저는 불 올리는 시간을 한 번도 늦춘 적이 없습니다. 아침마다 가장 먼저 하는 건 바닥 닦기였어요. 전날 영업 끝나고 한 번 닦고 퇴근하지만 새벽에 다시 열면 또 닦아요. 젖은 걸레로 주방 바닥을 밀고 홀 테이블 다리 밑까지 들어가서 닦고 입구 매트도 들어서 탁탁 털어요. 이건 남편 살아있을 때 제가 배운 습관인데 남편이 먼저 가고 나서도 혼자 그대로 했습니다. 고칠 이유가 없었어요. 그냥 그게 제 하루였으니까요. 남편이 간 게 벌써 몇 해 됐습니다. 처음 2, 3년은 정신이 없어서 슬플 새가 없었어요. 장사가 바빴거든요. 근처 공사판이 한창일 때라 일꾼들이 아침마다 밀려들었고 점심에는 터미널 이용객이 섞여 들어왔어요. 손이 모자랄 때는 주방에서 국 뜨고 나와서 직접 상까지 날랐습니다. 그러고 나면 저녁은 이미 몸이 기계처럼 됩니다. 집에 들어가면 씻고 눕는 게 다예요. 슬픔이 비집고 들어올 틈이 없었어요. 그런데 공사가 끝나고 나서부터 조금씩 달라졌어요. 손님이 줄어든 게 아니라 하루가 좀 고요해진 거예요. 바빠서 못 봤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퇴근하고 집 문 열면 아무 소리가 안 났어요. TV를 켜지 않으면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만 들리는데 그게 적적한 게 아니라 가끔 무서웠습니다. 정막이 무서운 거라는 걸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 조용함이 공기처럼 공간을 꽉 채우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요. 밥을 차려서 혼자 먹다 보면 젓가락질이 느려질 때가 있었어요. 맞은편 자리가 비어 있는 게 눈에 밟히는 겁니다. 남편 살아있을 때는 그 자리에서 꼭 뭔가를 말했는데 그게 별 내용이 아니거든요. 오늘 고기가 질겼다든지 상추가 빨리 시들었다든지 그냥 그런 말들이요. 별거 아닌 말들이 없어지고 나서야 그게 얼마나 컸는지 알았어요. 그래도 가게는 그대로였습니다. 가게만 그대로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상문 씨가 처음 들어온 건 비 오는 저녁이었어요.
비가 많이 왔던 날은 아니고요. 보슬보슬 내리는 저녁비였어요. 그런 비는 우산을 써도 이상하고 안 써도 이상한 비잖아요. 그 사람이 딱 그런 날 들어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오면서 우산을 접는데 물이 매트 위로 조금 떨어졌어요. 저는 흘끗 봤는데 그 사람은 그걸 자기가 들고 있던 손수건으로 직접 닦더라고요. 손님 중에 그런 사람은 거의 없어요. 보통은 그냥 지나치거나 저한테 미안하다고 한마디 하는데 그 사람은 아무 말 없이 그냥 했어요. 국밥 하나 시켜서 혼자 조용히 먹고 갔습니다. 특별한 게 없었어요. 그런데 다음 주에 또 왔어요. 역시 비 오는 날이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퇴근 준비를 하다가 입구 쪽 의자 2개가 밖에 나가 있는 걸 봤는데 그 사람이 먼저 들어오면서 그걸 안으로 들여놨어요. 제가 나가기 전에요. 말을 하거나 도움을 구한 것도 아니고 그냥 지나치다 들여놓고 들어온 거예요. 저는 그게 이상하게 마음에 걸렸어요. 의도가 있다기보다는 익숙하게 몸이 그런 사람이라는 느낌이요. 그렇게 몇 번이 됐을까요? 어느 날 보니까 그 사람이 제 가게를 꽤 자주 오고 있었습니다. 한 주에 2번, 많을 때는 3번. 늘 혼자 왔고, 늘 오래 앉아있지 않았고, 늘 뭔가 하나씩 해주고 갔어요. 빈통이 쓰러져 있으면 세워두고, 출입구 쪽 광고 종이가 날리면 밟아서 잡아주고 그런 것들이요. 저는 처음에는 워낙 바빠서 신경 못 썼는데 한 번은 제가 그 사람 눈이 마주쳤을 때 뭔가 말을 하려다 그냥 웃고 지나쳤어요. 그 사람도 그냥 웃었습니다. 그게 전부였는데 이상하게 기억에 남더라고요. 그러다 쌀 납품 들어오는 날이 됐어요. 저는 그날 주방 일 때문에 손이 많이 묶여 있었는데 배달 기사가 포대를 그냥 입구에 내려두고 간 거예요. 원래는 창고 쪽까지 들여주는데 그날따라 빨리 나가야 한다면서요. 저는 어쩔 수 없이 혼자 끌어야 했어요. 25kg 포대를 혼자 끌다 보면 허리가 아니라 손목이 먼저 잡힙니다. 그날도 그랬어요. 3포대 끌고 나서 손목이 당겨서 잠깐 문에 기대어 있었는데 그때 상문 씨가 들어오다가 제 손목에 파스 붙은 거 보고는 멈췄어요. 그냥 지나치나 했어요. 그런데 조용히 말하더라고요. 이렇게 오래 혼자 버틸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나무라는 말도 아니고 가르치는 말도 아니었어요. 그냥 낮게 옆에서 혼잣말처럼 했습니다. 저는 그 말에 딱히 뭐라고 하지 못했어요. 웃어야 하나 싶기도 하고 아무 말도 안 해도 되나 싶기도 했는데 결국 그냥 고개만 한번 끄덕였어요. 그 사람도 더 말하지 않았어요. 국밥 시켜 먹고 조용히 나갔습니다. 그날 밤이 이상했어요. 장사 끝나고 집에 들어왔는데 불을 켰는데도 한참 못 들어갔습니다. 현관문 앞에 그냥 서 있었어요. 딱히 무섭다거나 슬프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몸이 잠깐 거기서 멈춘 거예요. 오래 혼자 버텼다는 말이 어딘가 걸린 것처럼요. 그게 틀린 말은 아니었거든요. 혼자였어요. 오래됐고요. 그 사람 말이 왜 그렇게 오래 남는지 저도 몰랐어요. 그냥 국밥 손님 중 한 명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손목 파스 하나를 본 사람이 오래간만이었습니다. 허리는 삐끗했어도 가게 나와서 서 있는 제 허리를 본 사람은 없었어요. 손이 트고 갈라져도 주방 나오면서 고무장갑 벗는 제 손을 본 사람이 없었어요. 손님들은 그걸 볼 이유가 없고 저도 보여줄 생각이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사람은 보더라고요. 그것뿐이었는데 그게 왜 그리 컸는지. 한참 있다가 불 켜진 집으로 들어가면서 저는 오늘 밥을 혼자 먹겠구나. 내일도 혼자 셔터 올리겠구나 싶었어요. 이상한 건 그 생각이 예전보다 더 무겁게 느껴진다는 거였어요. 어제까지는 그냥 당연한 일처럼 느껴졌던 것들이요.
냉장고 소리만 들리는 집이었습니다. 그날따라 그 소리가 더 크게 들렸어요. 상문 씨가 자리를 잡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처음엔 그냥 손님이었습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 오는 단골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단골이라는 말로 딱 잘라 말하기가 애매해지더라고요. 단골은 밥 먹고 가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밥 먹고 나서도 뭔가 하나씩 하고 나갔으니까요. 그게 티가 나는 것도 아니었어요. 크게 도와주는 게 아니라 그냥 지나치면서 보이는 것들을 손대는 거예요. 문 닫을 때쯤 음식물 분리통이 넘쳐 있으면 조용히 들고 나가서 버려주고, 점심시간에 손님이 줄 서다 엉키면 입구 쪽에서 자연스럽게 순서를 잡아줬어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저한테 말하고 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했어요. 저는 처음에 그게 좀 어색했어요. 손님이 그러면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고맙다고 해야 하나, 괜찮다고 해야 하나. 그런데 그 사람이 워낙 자연스럽게 하니까 저도 어느 순간부터 그냥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아,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구나 하고요. 점심이 끝나고 손님이 빠지면 가게가 잠깐 조용해지는 시간이 있어요. 저는 그 틈에 주방 정리를 하고 내일 쓸 재료 상태를 확인하고 잠깐 의자에 앉아 물 한 잔 마십니다. 그날도 그러고 있었는데 상문 씨가 커피 2잔을 들고 들어왔어요. 편의점 종이컵 커피였어요. 하나를 테이블에 내려놓으면서 드세요 했는데 그 말이 짧아서 오히려 거절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냥 마셨어요. 그게 처음이었어요. 같이 앉아서 뭔가를 나눈 게요. 그날 많은 말을 한 건 아닙니다. 날씨 얘기하고 터미널 쪽 공사가 또 시작됐다는 얘기하고 그 정도였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짧은 시간이 길게 느껴졌습니다. 아마 오래간만이었던 거겠죠. 아무것도 아닌 얘기를 맞은편 사람이랑 나눠본 게요. 커피가 다 식도록 앉아 있었는데 일어서야겠다는 생각이 잘 안 나더라고요. 그것도 오래간만이었어요. 그 뒤로 그 사람이 오는 날이 좀 더 기다려졌습니다. 그렇다는 게 부끄럽기도 했어요. 64세 누가 오나 기다려진다는 게요. 그런데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도 없이 하루를 끝내는 날이 쌓이다 보면 그냥 말 한마디 나눌 사람이 생긴 것만으로도 하루가 좀 달라지거든요. 허리를 삐끗한 건 그 무렵이었어요. 반찬통을 높은 선반에서 내리다가 그게 됐어요. 확 당기는 느낌이 오면 이미 늦은 거예요. 그날 오후 내내 허리에 손 얹고 서서 장사했는데 손님들은 모르죠. 저도 내색을 안 했으니까요. 저녁 장사 끝나고 나서야 병원에 가야겠다 싶었는데 막상 가려니까 혼자 가는 게 좀 꺼려졌어요. 아프다고 같이 가줄 사람 없다는 게 이상하게 그날따라 더 크게 다가왔습니다. 다음 날 낮에 가까운 정형외과를 갔어요. 접수하고 대기 의자에 앉아 있는데 상문 씨가 들어왔어요. 제가 가게 문에 잠깐 나간다고 써붙이고 나온 걸 봤다고 했습니다. 오다가 병원 쪽으로 들어가는 걸 봤다고요. 보호자 자리에 앉거나 그런 건 아니었어요. 접수대 앞에 그냥 같이 서 있었어요. 뭔가를 해주겠다거나 도와주겠다거나 그런 말도 없었습니다. 그냥 거기 있었어요. 그게 이상하게 위로가 됐어요. 거창한 게 아니었거든요. 아무 말도 안 해도 옆에 있어주는 사람이 오래간만이라는 것, 그게 그날 병원에서 제가 느낀 거였습니다. 진료 끝나고 나오는데 그 사람이 많이 다치셨어요? 하고 짧게 물었고 저는 괜찮아요. 파스 처방 받았어요. 했어요. 그게 다였는데 집에 돌아오는 길이 이상하게 가볍더라고요. 상문 씨는 조급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남자들은 마음이 있으면 티를 금방 내거든요. 연락을 자주 한다든지 자기 얘기를 많이 한다든지 뭔가 특별한 걸 해주려고 한다든지요.
그런데 그 사람은 그런 게 없었어요. 오히려 더 조심스러웠어요. 제가 바쁜 날에는 국밥 먹고 빨리 나가고 말 붙일 수 있는 날에만 잠깐 앉아 있었어요. 한 번은 제가 괜히 말을 꺼냈어요. 장사하면서 힘든 게 요즘 뭐냐고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잠깐 생각하다가 이렇게 말했어요. 힘든 건 있어요. 근데 부담 드리기 싫어서요. 그 말이 왜 그렇게 걸렸는지 몰라요. 부담 드리기 싫다는 말이 이상하게 배려처럼 들렸어요. 자기 얘기를 많이 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게 오히려 더 조용히 믿음이 갔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지금은 알지만 그때는 그게 그 사람의 방식이라고 생각했어요. 마음 정해질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말도 그 무렵에 했어요. 저한테 직접 한 말은 아니고 우리 가게 앞에서 같이 걷다가 나온 말이었습니다. 억지로 될 일은 없잖아요. 복자 씨 마음이 정해질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그 말이 오히려 마음을 더 흔들었어요. 서두르지 않는다는 게 그 사람한테서는 진심처럼 느껴졌거든요. 저는 그때 아직 아무 대답도 안 한 상태였는데 이미 마음 한쪽이 기울어지고 있다는 걸 제 자신이 먼저 알고 있었어요. 그게 반가우면서도 두려웠습니다. 계절이 한번 바뀌었어요. 여름 끝 무렵이 됐을 때 가게 맞은편 점포에 임대 딱지가 붙었어요. 오래된 문구점 자리였는데 그 집이 이사를 간 거예요. 저는 그냥 지나쳤는데 어느 날 상문 씨가 그 앞에 서서 힐끗 보더니 말했어요. 저기까지 쓰면 손님 그냥 돌려보낼 일은 없겠네요. 저는 그 순간 웃고 넘겼어요. 농담처럼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날 이후로 손님이 줄 서다 돌아가는 날마다 그 말이 떠올랐어요. 점심시간 피크 때 테이블이 꽉 차서 돌려보내는 손님이 한 달에 몇 번씩 있거든요. 그때마다 그 공간이 눈에 밟혔습니다. 저기까지 쓰면 된다는 말이요. 생각보다 오래 그 말이 머릿속에 남더라고요. 그러고 며칠이 지났을 때 그 사람이 처음으로 같이라는 말을 꺼냈어요. 저녁 장사가 끝나고 저는 홀 청소를 하고 있었고 그 사람은 음식물통을 들고 나갔다가 들어오면서 말했어요. 갑자기가 아니라 뭔가 오래 생각한 것처럼 천천히요. 복자 씨 가게 혼자 지키기엔 너무 아까워요. 저는 걸레질을 멈췄어요. 뭔가 이어질 것 같아서요. 저도 함께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싶은데 그건 복자 씨가 결정할 일이고요. 그게 다였어요. 그 이상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한참 아무 말도 못했어요. 아, 이 사람이 이렇게 나오는구나 싶기도 하고 이게 그냥 넘어가면 안 되는 말이라는 것도 알았어요. 그날 밤 집에 들어가면서 그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혼자 지키기엔 너무 아깝다는 게 가게 얘기인지 제 얘기인지 저는 그게 어느 쪽이든 같은 말처럼 들렸어요. 20년 넘게 이 가게 셔터 올리면서 한 번도 그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남편도 살아있을 때는 그냥 같이 일하는 사람이었지 아깝다는 말을 먼저 한 적은 없었어요. 그런 말을 들어본 기억이 없는 사람한테는 그 말 한마디가 생각보다 크게 박힙니다. 저는 그날 잠을 잘 못 잤어요. 손목이 아파서도 아니고 내일 장사 때문도 아니었어요. 그냥 그 말 때문이었습니다. 자꾸 다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진짜 그런 마음인지 아니면 저는 너무 오래 혼자 살아서 이게 크게 느껴지는 건지 그걸 제가 구분할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새벽에 셔터 올리면서 한참 골목을 봤어요. 비가 오지 않는 날이었는데 그 사람 생각이 났어요. 비 오는 날마다 문 앞에 서 있던 사람이요. 그게 이미 이상한 일이었는데 저는 그때도 몰랐습니다. 상문 씨가 투자 얘기를 처음 꺼낸 건 아주 조심스러웠어요. 돈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보통 두 가지예요. 처음부터 숫자를 들이미는 사람이 있고
숫자는 뒤에 두고 말부터 푸는 사람이 있어요. 상문 씨는 후자였습니다. 큰돈 벌자는 말을 한 번도 안 했어요. 대신 이런 말을 했어요. 이렇게 계속 가다가 몸이 먼저 나가 떨어지면 가게도 같이 끝나는 거잖아요.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저도 알고 있었거든요.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저녁 9시 넘어서 문 닫는 하루를 몇 년째 하고 있는데 몸이 버텨주는 게 당연한 일이 아니라는 거요. 손목은 이미 파스가 없으면 안 되는 상태가 됐고 허리는 한번 삐끗하면 일주일은 고생을 합니다. 그 얘기를 상문 씨는 조용히 짚어서 했어요. 판을 바꾸자, 더 크게 벌자가 아니라 몸 망가지기 전에 구조를 바꾸자는 말로요. 그게 저한테는 더 진심처럼 들렸습니다. 장사하는 사람한테 가장 와닿는 말이 뭔지 아세요? 돈 얘기가 아니에요. 몸 얘기예요. 이 몸으로 언제까지 할 수 있겠냐는 얘기요. 저도 속으로 그 생각을 안 한 게 아니었거든요. 그냥 생각하면 답이 안 나오니까 안 하려고 했던 거지. 사실은 늘 그 불안이 어딘가 깔려 있었어요. 상문 씨가 그걸 건드린 거예요. 정확하게요. 그 사람은 제 손을 자주 봤어요. 말하다가 시선이 내려가는 거예요. 갈라진 손등이나 부은 손목이나 손가락 마디 굳은 살 같은 거리요. 한 번은 제가 알아채고 손을 테이블 밑으로 내렸더니 그 사람이 말했어요. 부끄러운 게 아닌데요. 그 짧은 말이 이상하게 오래 남았습니다. 저는 손이 거칠어진 게 부끄럽다고 생각한 적은 없는데 누군가가 봐준다는 게 생소했어요. 그 손으로 20년 넘게 국을 끓였다는 걸 그 사람은 그냥 당연하게 알고 있는 것처럼 봤습니다. 그게 왜 그렇게 마음에 걸렸는지 투자 얘기는 그렇게 조금씩 쌓였어요. 한꺼번에 다 꺼내는 게 아니라 커피 한 잔 마시는 사이에 한마디, 저녁 문 닫고 정리하는 사이에 한마디 식으로요. 맞은편 빈 점포 얘기도 다시 나왔습니다. 저기를 임대해서 이어붙이면 테이블을 2배로 늘릴 수 있다고, 지금 돌려보내는 손님만 잡아도 매출이 달라진다고요. 계산을 해보여주거나 하진 않았어요. 그냥 얘기로만 했는데 들을 때마다 말이 됐어요. 저는 그게 걱정이었거든요. 남 도움을 받는 순간 가게가 내 것이 아니게 될까 봐요. 이게 제가 제일 무서운 거였습니다. 20년 넘게 제 이름으로 지켜온 가게인데 누가 돈을 보태는 순간 그 사람 목소리가 커지는 거잖아요. 그걸 제가 모를 리 없었어요. 그래서 주변에서 같이 해보자는 말이 몇 번 있었어도 다 거절했습니다. 혼자 작게 해도 내 가게면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상문 씨는 그 얘기를 하면서 제 망설임을 정확히 짚었어요. 복자 씨가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알아요. 가게 빼앗기는 거잖아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 말을 직접 하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다들 좋은 것만 얘기하지 무서운 걸 먼저 꺼내는 사람은 없었는데 그 사람이 먼저 꺼내니까 오히려 이상하게 안심이 됐어요. 이 사람은 제가 뭘 걱정하는지 알고 있구나 싶어서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해놓고 하자는 거예요. 투자는 투자고 명의는 복자 씨 이름 그대로 가는 거고요. 그 말이 그때는 완전히 믿겼습니다. 아들 도윤 얘기가 처음 나온 것도 그 무렵이에요. 슬쩍이었어요. 뭔가를 부탁하는 것처럼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냥 얘기하다가 자연스럽게 섞이듯 나왔어요. 제 아들이 장사는 영 몰라요. 그런데 배달앱이나 계산 쪽은 좀 안다고 나중에 잠깐 도와주면 훨씬 편해질 거예요. 저는 그때 그 말이 별말로 들리지 않았어요. 잠깐 도와주면 편해진다는 말이요. 배달앱이나 카드 단말기 같은 건 솔직히 저한테 약한 부분이었거든요. 나이가 있으니까 기계 쪽이 어렵기도 하고 배울 시간도 없었어요. 그걸 누가 좀 도와주면 편하다는 건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런 얘기구나 하고 넘겼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때 이미 그림이 시작되고 있었던 건데 저는 그걸 몰랐어요. 재혼을 결심하기까지 한참이 걸렸습니다. 혼자 오래 생각했어요. 이 사람이 진짜인지, 내가 그냥 외로움에 흔들리는 건지, 가게가 괜찮을 것인지, 자식들은 뭐라고 할 것인지. 생각이 많아질수록 판단이 흐려지더라고요. 그러다가 어느 날 밤 불 꺼진 집에 들어가면서 한 생각이 이상하게 남았어요. 장사 끝나고 이 문을 열었을 때 맞은편에 불이 켜져 있으면 어떨까? 사랑 얘기가 아니었어요. 그냥 불 켜진 집이요. 누가 있다는 것이요? 그게 그때 저한테는 가장 솔직한 마음이었어요. 혼자인 게 아프지 않다고 했는데 사실은 아팠던 거예요. 그걸 인정하기까지 한참 걸렸습니다. 상문 씨한테 따로 뭐라고 한 건 아니에요. 그냥 어느 날 저녁에 국밥 한 그릇 앞에 두고 제가 먼저 말했어요. 같이 살아도 될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잠깐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러고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잘 됐어요. 많은 말을 안 했어요. 고맙다거나 기쁘다거나 그런 말도 별로 없었어요. 그냥 잘 됐다고요. 그때는 그게 이 사람다운 표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감정을 크게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라고요. 지금 생각하면 그게 조금 이상했어요. 잘 됐다는 말이 지금 와서는 다르게 들리거든요. 혼인신고를 마친 건 그로부터 한 달쯤 뒤였어요. 서류 쓰는 날 구청 민원실 창구 앞에서 잠깐 손이 멈췄어요. 도장을 들고 있는데 찍기 전에 한 박자 쉬었습니다. 이상한 건 아니에요. 누구든 그럴 수 있는 순간이에요. 저는 그냥 잠깐 숨을 고르고 찍었어요. 다 됐다 싶었습니다. 문제는 며칠 지나지 않아서 시작됐어요. 혼인신고 끝나고 일주일도 안 됐을 때였어요. 상문 씨가 저녁 먹다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도윤이도 며칠 나와보면 금방 감 잡을 거예요. 저는 젓가락을 드는 손이 잠깐 멈췄어요. 며칠 나와본다는 게 배달앱 좀 도와준다던 그 얘기랑 같은 건지 달라진 건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혼인신고 전에 들었던 말이랑 혼인신고 후에 듣는 말이 같은 말인데 다르게 느껴졌어요. 전에는 잠깐 도와주면 편하다고 했는데 지금은 금방 감 잡는다고 하니까요. 감을 잡는다는 게 배달앱 감인지 가게 감인지 저는 그냥 웃고 넘겼어요. 이미 돌이키기엔 너무 많이 와 있었으니까요. 서류에 도장을 찍은 뒤였고 집도 합쳐진 뒤였고 가게 확장 얘기도 이미 구체적으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발끝에서 올라왔지만 저는 그걸 눌렀습니다. 제가 너무 예민한 건가 싶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날 밤 잠이 드는데 그 말이 귀에 맴돌았어요. 금방 감 잡을 거예요. 그 말이 자꾸만 이상하게 들렸습니다. 자려고 누웠는데 눈이 떠졌어요. 도윤이라는 사람을 저는 한 번도 제대로 본 적이 없었어요. 상문 씨가 얘기로만 들려줬고 저는 얼굴도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며칠 뒤에 가게에 나온다는 거잖아요. 잠깐 도와주는 거라고 했는데 며칠이면 금방 감 잡는다고 했는데 가게 감을 잡는 사람이 가게에 매일 나온다는 게 어떤 그림인지를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천천히 떠올려 봤어요. 그리고 그 그림이 마음에 잘 안 들었습니다. 새벽에 혼자 셔터 올리면서 가게 불을 켰어요. 주방은 여전히 제 자리였어요. 냄비도 제 것, 국자도 제 것, 이 솥에서 우리는 사골 냄새도 20년 넘게 제가 맡아온 냄새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아침에는 그 가게가 조금 다르게 느껴졌어요. 내 것이 맞는데 뭔가 금이 가기 시작한 것처럼요. 그게 느낌인지 예감인지 저는 그때도 구분 못했습니다. 도윤이 처음 가게에 나온 날을
저는 아직도 기억해요. 아침 10시쯤이었습니다. 점심 준비가 한창 돌아가는 시간이에요. 저는 주방에서 사골 국물간을 보고 있었고, 홀에는 아직 손님이 없었어요.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는데 배달 기사치고는 발소리가 달랐어요. 고개를 들었더니 처음 보는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키가 꽤 됐고 점퍼를 입고 있었어요. 가게를 한번 쭉 훑어보더라고요. 주방을 보는 게 아니라 홀 전체를 보는 눈이었습니다. 상문 씨가 뒤따라 들어오면서 말했어요. 도윤이에요. 인사해요. 도윤 씨가 웃으면서 고개를 숙였어요. 어머니, 잘 부탁드립니다. 어머니라는 말이 낯설었어요. 아직 그 말에 익숙하지 않았거든요. 저는 그냥 웃으면서 어서 와요 했어요. 뭐라고 더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도윤 씨는 주방 쪽은 잠깐 들여다보고 말았어요. 딱 한 번 고개를 쑥 들이밀고는 넓네요 한마디 하고 나왔습니다. 그게 주방 구경의 전부였어요. 그러고는 계산대 옆 의자를 끌어당겨서 앉더라고요. 그 의자가 원래 제가 점심 피크 전에 잠깐 앉아서 물 마시는 자리예요. 그 얘기를 할 타이밍을 못 잡았어요. 이미 앉아서 휴대폰을 꺼내 들고 있었거든요. 며칠 배우러 온다고 했는데 배우는 게 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주방에 들어오지도 않고 반찬 담는 걸 보지도 않고 국 끓이는 걸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그냥 계산대 옆에 앉아서 카드 단말기를 만지고 휴대폰으로 뭔가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점심 준비를 하면서 흘끗흘끗 봤는데 그게 뭔지 처음엔 몰랐어요. 나중에 보니까 배달앱이었어요. 우리 가게가 배달앱에 올라와 있지 않았거든요. 저는 배달은 안 했어요. 국밥은 와서 먹는 거라고 생각했고 배달 갔다 오면 국물이 식는다고 그냥 안 했습니다. 그런데 도윤 씨는 그게 아깝다고 했어요. 상문 씨도 옆에서 거들었어요. 요즘은 배달로 먹는 사람이 더 많다고 등록만 해두면 저절로 들어온다고요. 저는 잘 모르는 분야니까 일단 들었어요. 그게 실수였는지도 모르겠어요. 확장 공사가 시작된 건 그 뒤로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맞은편 점포 임대 계약이 됐고 두 공간을 이어붙이는 공사가 시작됐어요. 저는 공사하는 동안 장사를 줄여야 하나 걱정이 많았는데 상문 씨가 다 알아서 된다고 했어요. 공사업체도 자기가 알아봤다고 공기도 짧게 잡아놨다고요.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제가 모르는 걸 그 사람이 안다고 하면 믿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까지는요. 공사가 끝나고 가게가 넓어지니까 도윤 씨가 더 자주 나오기 시작했어요. 며칠 나와보겠다던 사람이 어느 순간부터 거의 매일 나왔습니다. 저는 그게 이상하다고 생각하면서도 말을 꺼내지 못했어요. 가게가 넓어졌으니까 일이 많아진 거겠지.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도윤 씨가 하는 일이 뭔지 보면 주방 일은 하나도 없었어요. 카드 단말기 교체를 자기가 했어요. 제한테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단말기 업체 연락처를 받아서 자기가 직접 통화하고 새 기계가 들어온 날 자기가 설치했어요. 저는 그게 다 된 뒤에야 알았어요. 어머니, 이제 이걸로 쓰시면 돼요 하면서 새 기계를 보여줬는데 저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 다음엔 배달앱 등록이 됐어요. 이건 물어봤어요. 해도 되겠냐고요. 저는 일단 해보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등록하면서 가게 소개를 도윤 씨가 다 썼어요. 사진도 자기가 찍었고 메뉴 설명도 자기가 적었어요. 저는 그 내용을 사후에 봤습니다. 틀린 내용은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쓴 게 아니었어요. 내 가게 소개인데 내가 쓴 글이 아니라는 게 이상하게 걸렸습니다. 간판 얘기가 나온 건 그 뒤였어요. 가게가 넓어졌으니 간판도 새로 해야 한다고
도윤 씨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저는 그건 나중에 생각하자고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간판 시안이 이미 나와 있었습니다. 인쇄소에서 뽑아온 종이였는데 상호명이 크게 들어가 있고 글씨체도 바뀌어 있었어요. 저는 그 종이를 들고 한참 봤어요. 원래 간판에는 제 이름이 들어가 있었거든요. 작게라도 들어가 있었어요. 그런데 새 시안에는 상호명만 크게 남아 있고 제 이름은 아주 작게 한쪽 구석으로 밀려나 있었습니다. 없어진 건 아니에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것처럼 작았어요. 종이 모서리를 잡고 있던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구겨졌습니다. 제가 일부러 구긴 게 아니라 손이 먼저 그렇게 됐어요. 도윤 씨는 그게 요즘 스타일이라고 했어요. 상문 씨는 깔끔하지 않냐고 했고요. 저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뭐라고 해야 하는지 몰랐어요. 내 이름이 작아졌다고 말하면 소심하게 보일 것 같기도 하고 그냥 넘기자니 손에 힘이 안 풀렸어요. 결국 그 시한대로 간판이 바뀌었습니다. 손님들 반응이 달라진 건 그 무렵부터였어요. 새 간판 달리고 나서 배달앱 등록되고 나서 가게가 넓어지고 나서부터 손님들이 뭔가 달라졌다는 걸 느꼈어요. 낯선 손님이 더 많아졌고 단골들은 달라졌네요 하고 한마디씩 했어요. 달라진 거니까 그게 틀린 말은 아닌데 그 말이 왜 이렇게 기분이 이상한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왔어요. 쌀 들어온다는 연락을 받고 제가 잠깐 바깥에 나갔어요. 배달차가 골목으로 들어오는지 확인하려고요. 잠깐이었습니다. 5분도 안 됐어요. 그런데 유리문 앞에 서 있는데 안에서 손님 목소리가 들렸어요. 가게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네요. 사장님 바뀌었어요? 발이 멈췄습니다. 그 말이 귓속으로 들어오는데 심장이 한 박자 늦게 뛰었어요. 가게 안을 유리 너머로 봤어요. 계산대 옆에 도윤 씨가 앉아 있었어요. 손님이 도윤 씨를 보면서 한 말이었습니다. 도윤 씨는 뭐라고 하던가요? 아니라는 말을 안 했어요. 그냥 웃었습니다. 뭔가 애매하게 웃고 넘겼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들어가지 못했어요. 주방에 국이 끓고 있었는데도요. 발이 안 움직였습니다. 유리문 손잡이를 잡고 한참 서 있었어요. 그게 얼마나 됐는지 모르겠어요. 쌀 배달차가 골목에 들어오는 소리에 정신이 들었습니다. 집에서는 더 노골적이었어요. 상문 씨가 밥 먹다가 아무렇지 않은 투로 말했어요. 당신은 손맛은 좋은데 운영이 좀 느려. 처음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밥숟가락을 들고 있었습니다. 내려놓지도 못하고 뭐라고 대꾸하지도 못하고 그냥 그 말을 들었어요. 운영이 느리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그게 왜 이렇게 기분이 이상한지도 알겠는데 그 자리에서 말이 안 나왔어요. 도윤 씨는 며칠 뒤에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그냥 주방만 맡으시면 돼요. 나머지는 제가 할게요. 나머지는 제가 할게요. 그 말이 머릿속에서 한번 울렸어요. 나머지가 뭔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카드 단말기, 배달앱, 간판, 거래처 연락, 정산, 손님 응대. 그게 다 나머지라면 제가 맡는 주방은 뭐가 되는 건가요? 아침 4시 반부터 사골 끓이고 반찬 담고 국 뜨고 그릇 닦는 그 자리요. 그게 제 가게인데 정육점 사장한테서 전화가 온 건 그로부터 며칠 뒤였습니다. 사장님, 다음 달부터는 도윤 씨랑 단가 맞추면 되는 겁니까? 저는 그 말을 듣고 잠깐 말이 막혔어요. 도윤 씨랑 단가를 맞춘다는 게 거래처 연락을 도윤 씨가 받는다는 건데 그 얘기를 저는 들은 적이 없었어요. 누가 저한테 그렇게 하겠다고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냥 되어 있었어요. 정육점 사장이 저한테 확인하러 전화한 거 보면
도윤 씨 쪽에서 먼저 뭔가 얘기가 된 거였어요. 저는 아직 정해진 거 없어요 하고 끊었어요. 끊고 나서 손이 조금 떨렸어요. 화가 난 건지 무서운 건지 제 자신도 잘 몰랐습니다. 그냥 뭔가가 제 모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게 그게 선명하게 느껴졌어요. 그날 저녁 장사가 끝나고 저는 계산대 서랍을 열었어요. 영수증 묶음이 있거든요. 저는 오래된 방식으로 영수증을 날짜별로 묶어두는데 그게 한 달치가 거기 있어요. 그걸 꺼내서 하나씩 봤습니다. 숫자를 보는 게 아니라 날짜랑 금액 흐름을 봤어요. 뭔가 맞지 않는 날이 있었어요. 제가 기억하는 매출이랑 영수증 숫자가 어긋나는 날이 있었습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었어요. 며칠이 그랬어요. 카드 정산이 들어오는 날짜도 예전이랑 달라져 있었고요. 저는 그 서랍 앞에 한참 앉아 있었습니다. 이게 제 가게인데 제가 모르는 흐름이 생겼어요. 그게 실수인지 착오인지 아니면 다른 건지. 저는 그날 밤에는 판단을 못했어요. 그냥 서랍을 닫고 주방 불을 껐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 터미널 골목을 걸으면서 저는 처음으로 이 생각을 했어요. 내가 뭔가 잘못 들어온 건 아닐까. 그 생각이 한 번 들고 나서는 다시 안 들었으면 하는데 자꾸 들어왔습니다. 카드 정산이 이상하다는 걸 처음 눈치챈 건 달력을 보다가였어요. 저는 오래된 습관이 있어요. 매달 초에 지난달 정산 내역을 수첩에 옮겨 적는 거예요. 장부 프로그램 같은 건 못 쓰고 그냥 손으로 쓰는 수첩이에요. 날짜, 카드 입금액, 현금 매출, 거래처 결제일 이렇게 4줄씩 적어두는 거거든요. 이게 20년 넘게 해온 방식이라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달은 수첩을 펴놓고 보는데 숫자가 맞지 않았어요. 카드 입금이 들어와야 할 날짜에 안 들어온 날이 있었어요. 하루 이틀 늦은 게 아니라 아예 다른 날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처음엔 제가 잘못 적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다시 봤는데 제가 적은 게 맞았어요. 단말기 영수증이랑 대조해 봤더니 입금 계좌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숨이 잠깐 막혔어요. 계좌가 바뀐다는 게 저절로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누군가 바꾼 거예요. 카드 단말기를 도윤 씨가 교체했을 때 그때 계좌도 같이 바뀐 거였어요. 저는 그걸 그때 몰랐어요. 새 기계 쓰면 된다는 말만 들었지 입금 계좌가 어디로 연결됐는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제 가게 카드 매출이 어디로 들어가고 있는 건지 저는 그 순간까지 정확히 몰랐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수첩을 덮을 수가 없어서 그냥 펼쳐놓고 앉아 있었어요. 화가 올라오는 것도 같고 무서운 것도 같고 그게 섞여서 뭐가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일단 마음을 가라앉혀야 했어요. 확인이 덜 된 거니까 섣불리 움직이면 안 된다 싶었습니다. 거래처가 도윤 씨 쪽으로 넘어간 건 정육점만이 아니었어요. 쌀 납품하는 쪽도 어느 날 전화를 해서 다음 달 납품 일정을 도윤 씨한테 먼저 문자로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따로 연락한 게 없는데 왜 그러냐고 했더니 도윤 씨가 거래처 연락은 자기한테 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 자리에서 아무 표정도 안 지으려고 했어요. 목소리도 평평하게 유지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주방 벽을 한번 봤어요. 20년 넘게 제가 직접 연락하고 직접 단가 맞추던 거래처들이 이제는 도윤 씨한테 먼저 연락을 하는 거예요. 그게 한 군데가 아니었어요. 서서히 조용히 다 넘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공사 관련 결정도 그랬어요. 확장하면서 주방 환풍기를 새로 달았는데 그게 제가 원하던 위치가 아니었어요. 저는 예전부터 쓰던 자리가 있었고 거기서 국 끓이는 동선에 맞게 배치가 돼 있었는데 새로 단 건 전혀 다른 쪽이었어요. 왜 거기 달았냐고 했더니
도윤 씨가 그쪽이 효율적이라고 했어요. 업체하고 이미 다 얘기가 됐다고요. 저한테는 결정 다 되고 나서야 알려줬습니다. 저는 주방에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주방 구조가 바뀌면 제 동선이 바뀌고 동선이 바뀌면 하루 종일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게 별것 아닌 것처럼 들릴 수 있는데 하루에 10시간 넘게 서 있는 사람한테는 별것이거든요. 그런데 제 의견은 아무도 안 물었어요. 간판 시안이 이미 나왔던 것처럼 공사 방향도 이미 정해지고 거래처 연락도 이미 바뀌고 계좌도 이미 바뀌고 다 끝난 다음에야 제 귀에 들어오는 구조였습니다. 미자 씨가 처음 가게에 나온 건 그 무렵이었어요. 상문 씨 여동생이었어요. 상문 씨가 미리 얘기를 해줬어요. 회계사무소에서 오래 일했다고 사업 구조 정리에 밝다고요. 도움이 될 거라고 했습니다. 미자 씨는 첫인상이 나쁘지 않았어요. 말투가 조용했고 숫자 얘기를 할 때 막힘이 없었어요. 저는 처음에 이 사람이 진짜로 도움이 되는 사람인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말을 들을수록 뭔가 방향이 이상했어요. 언니 개인 장사로는 이 규모에서 더 못 가요. 첫 말이 그거였어요. 더 못 간다고요. 법인으로 묶어야 세금도 줄고 구조도 안정이 되는데 지금 방식으로는 언니가 너무 불리해요. 불리하다는 말이 이상하게 걸렸습니다. 20년 동안 이 방식으로 해왔는데 갑자기 불리하다는 게 무슨 말이냐고요. 물어봤더니 법인이 되면 공동운영 구조로 정리가 된다고 그러면 운영 효율이 올라간다고 했어요. 공동운영이라는 말이 또 나왔어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속으로 천천히 따져봤어요. 법인이 되면 대표가 생기는 거예요. 대표가 누가 되는 건지 물었더니 미자 씨가 웃으면서 그건 나중에 조율하면 된다고 했어요. 나중에 조율한다는 게 지금은 모른다는 건지 말하기 싫다는 건지 저는 구분이 안 됐습니다. 그날 저녁이 됐어요. 장사가 끝나고 제가 주방 정리를 하고 있는데 상문 씨, 도윤 씨, 미자 씨가 홀 테이블에 앉아 있었어요. 저는 주방에서 그릇 닦으면서 소리를 듣고 있었는데 목소리가 낮아지더니 상문 씨가 저한테 나오라고 했어요. 앉으라고 했어요. 세 사람이 앉아 있는 테이블 맞은편에 저 혼자 앉았습니다. 그게 이상한 배치였는데 그때는 그냥 앉았어요. 미자 씨가 먼저 말했어요. 언니는 이제 주방만 맞는 구조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도윤 씨가 이어받았어요. 운영은 제 쪽으로 넘기고 어머니는 월급처럼 가져가시면 되잖아요. 월급처럼이라는 말이 귀에 박혔어요. 월급이요. 제 가게에서 월급을요. 상문 씨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가게는 커졌는데 아직 방식은 예전이잖아요. 이제 바꿀 때가 된 거지. 세 사람이 차례로 말하는데 이게 지금 막 나온 말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미리 맞춰온 거였어요. 순서가 있었고 말이 이어졌고 아무도 망설이지 않았거든요. 저는 그 테이블 맞은편에 앉아서 이 사람들이 이 말을 하기 위해 오늘 여기 앉은 거라는 걸 그제야 알았습니다. 주방에 가두겠다는 거예요. 국 끓이는 사람으로 두고 가게 결정권과 운영권과 돈 흐름은 위에서 다 가져가겠다는 거였어요. 그게 확장이 아니라 빼앗기 위한 그림이었다는 게 그 순간 선명하게 보였어요. 확장 투자도 도윤이 나오는 것도 미자가 끼어드는 것도 다 이 말 한마디를 하기 위한 준비였던 거예요. 저는 그 자리에서 표정을 바꾸지 않았어요. 화를 내거나 울거나 소리를 지르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앉아서 다 들었어요. 뭔가 말하려고 하면 감정이 먼저 올라올 것 같았거든요. 그게 지금은 안 된다 싶었어요. 목이 잠겼지만 삼켰어요. 생각해 볼게요. 그 한마디만 하고 일어났습니다.
그날 밤부터 달라졌어요. 장사 끝나고 집에 들어가면 저는 바로 안 쉬었어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도윤 씨가 오가면서 한 말들, 상문 씨가 집에서 한 말들, 미자 씨가 테이블에서 한 말들을 전부 다 문자나 메모로 적어뒀어요. 날짜랑 같이요. 기억이 흐릿해지기 전에요. 카드 정산 내역은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화면을 캡처하는 게 아니라 단말기 영수증이랑 수첩이랑 같이 펼쳐놓고 찍었어요. 날짜가 찍히게요. 거래처 연락이 바뀐 것도 문자가 있으면 문자를 캡처했고 통화 내용은 통화 직후에 수첩에 바로 받아 적었어요. 손이 빠르지 않아도 기억이 정확할 때 써야 하니까요. 계약서 사본은 가게 서랍 맨 아래 칸에 있었어요. 임대차 계약서, 상호 등록 서류, 공사 관련 견적서까지 따로 빼서 비닐 파일에 넣어뒀습니다. 집에 들고 왔어요. 가게 서랍에 두면 누가 꺼내갈 수도 있다 싶어서요. 그게 지나친 걱정인지 아닌지는 몰랐는데 그냥 손이 먼저 움직였어요. 녹음은 그 다음 날부터 했어요. 세 사람이 말을 할 것 같은 분위기가 되면 저는 주방에서 나오기 전에 앞치마 주머니에 휴대폰을 넣었습니다. 녹음 버튼을 미리 눌러두고요. 대놓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있는 척하고 켜두는 거예요. 말이 오가면 그게 다 들어갔어요. 죄스러운 마음이 없었다고 하면 거짓말이에요. 같이 사는 사람한테 그러는 게 맞나 싶기도 했어요. 그런데 계산대 서랍에서 숫자가 어긋나던 날 밤을 생각하면 제가 먼저 믿어준 사람이 누구였는지도 생각나더라고요. 그리고 그날이 왔습니다. 상문 씨 휴대폰 알림이 울린 건 저녁 장사 끝나고였어요. 상문 씨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테이블 위에 휴대폰을 두고 나간 거예요. 알림이 뜨는데 화면이 잠깐 켜졌어요. 저는 보려고 한 게 아니에요. 지나치다가 눈에 들어온 거예요. 여자 이름이었습니다. 처음 보는 이름이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더 보지 않았어요. 볼 수도 없었고 보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 이름이 머릿속에 남았습니다. 확장 미팅 핑계로 며칠에 한 번씩 나갔던 날들이 생각났어요. 부동산 쪽 미팅이라고 했던 날들이요. 다음 날 아침에 그 사람이 또 알림이 울렸어요. 이번엔 저도 봤습니다. 짧은 문장이었어요. 가게 정리되면 그땐 편해지겠네요. 딱 그 한 줄이었어요. 저는 그 문장을 3번 읽었어요. 가게 정리되면 그땐 편해진다고요. 가게를 정리한다는 게 무슨 뜻인지 그 사람은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확장해서 키우는 게 목표가 아니라 어느 시점에 정리하는 게 목표라는 거예요. 저를 주방에 가두고 운영권을 빼앗고 그 다음엔 가게까지 정리하면 그땐 편해진다는 거예요. 사람도요. 가게도요. 저도요. 한꺼번에요. 손이 차가워졌습니다. 화가 뜨겁게 올라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식는 느낌이었어요. 이게 처음부터 설계된 거였구나 싶으니까 감정이 끓어오르기 전에 먼저 딱딱하게 굳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저는 오래 앉아 있었어요. 모아둔 것들을 다 꺼내봤습니다. 문자 캡처, 수첩에 적어둔 통화 내용, 카드 정산 사진, 계약서 사본, 녹음 파일. 그게 한 달 남짓 모은 거였어요. 많지 않았지만 없지도 않았습니다. 이걸로 뭘 할 수 있는지 저는 몰랐어요. 법을 아는 사람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냥 모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모은 거였어요. 손이 움직이는 대로요. 다음 날 아침 장사 시작 전이었어요. 저는 셔터를 올리지 않았습니다. 셔터 앞에서 방향을 돌렸어요. 터미널 방향으로 걸어가다가 골목 하나를 지나쳤어요. 법률상담소 간판이 보였습니다. 이전부터 알고 있던 곳이었어요. 지나칠 때마다 눈에 들어왔는데 한 번도 들어간 적은 없었어요. 그날은 들어갔습니다.
문을 열기 전에 한 번 숨을 골랐어요. 두렵지 않았어요. 이상하게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발이 가벼웠어요. 이미 결정이 된 사람의 발걸음이라는 게 이런 건가 싶었어요. 저는 들어가면서 생각했어요. 이 가게는 내가 지킬 거라고요. 법률 상담소와는 생각보다 조용했어요. 작은 사무실이었습니다. 책상 하나, 의자 2개, 벽에 서류 파일이 빼곡히 꽂힌 책장. 그게 다였어요. 저는 맞은편 의자에 앉으면서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렸어요. 안에 비닐 파일이 있었거든요. 계약서 사본, 카드 정산 사진, 수첩, 캡처 모아둔 것들이요. 상담사 선생님이 먼저 말했어요. 어떻게 오셨어요? 저는 감정부터 꺼내지 않았습니다. 억울하다거나 배신당했다거나 그런 말을 먼저 하지 않았어요. 날짜부터 말했어요. 가게를 언제부터 했는지, 재혼은 언제 했는지, 공사는 언제 시작됐는지, 카드 정산 계좌가 언제부터 달라졌는지 순서대로 말했습니다. 수첩을 꺼내서 적어둔 걸 보면서요. 말하는 동안 손이 떨리지 않았어요. 그게 스스로도 신기했어요. 집에서 혼자 이걸 들여다볼 때는 가슴이 답답했는데 이 자리에서는 이상하게 차분했습니다. 말해야 할 것들이 많을 때는 감정이 먼저 나오면 안 된다는 걸 몸이 먼저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상담사 선생님이 서류를 하나씩 봤어요. 임대차 계약서를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명의가 누구냐고 물었어요. 제 이름이라고 했어요. 처음 가게 낼 때부터 제 이름이었고 재혼 이후에도 바뀐 적이 없다고요.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초기 자금이 누구 돈이었냐고도 물었어요. 확장 공사 비용이요. 저는 상문 씨가 냈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게 투자인지 증여인지 대여인지 서면으로 된 게 없다고 했습니다. 말로만 했다고요. 선생님이 잠깐 멈추더니 말했어요. 그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서면이 없는 투자는 법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생긴다고 했어요. 상문 씨 쪽에서 나중에 그 돈을 지분으로 주장할 수도 있다고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속이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표정은 그대로 유지했어요. 지금 무너질 자리가 아니라는 걸 알았거든요. 카드 정산 계좌권은 선생님도 눈살을 찌푸렸어요. 명의자 동의 없이 정산 계좌가 바뀐 거면 문제가 된다고 했습니다. 카드 단말기 계약이 누구 이름으로 됐는지 확인해야 한다고요. 저는 그 자리에서 단말기 업체에 전화를 했어요. 확인해 달라고요. 잠깐 기다리니까 계약자 이름이 도윤 씨로 돼 있다고 했어요. 전화를 끊고 잠깐 눈을 감았어요. 딱 한 번만요. 그러고는 다시 선생님을 봤습니다. 해야 할 일들이 생겼어요. 선생님이 순서대로 짚어줬어요. 임대인한테 직접 연락해서 계약 관계를 확인하고 카드 단말기 계약을 제 이름으로 다시 바꾸고 거래처들한테 연락 창구를 제 번호로 다시 안내하고 정산 계좌를 원래대로 돌려놓는 것. 그리고 녹음 파일이랑 문자 캡처는 잘 보관해 두라고 했어요. 이혼 절차에 대해서도 짧게 물었어요. 선생님이 지금 당장 결정할 필요는 없다고 했어요. 가게 문제를 먼저 정리하면서 생각해도 된다고요. 저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결정은 이미 마음속에서 됐었어요. 다만 순서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상담을 마치고 나오니까 골목이 환했어요. 아침 햇빛이 터미널 방향에서 비스듬히 들어오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잠깐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가방 끈을 고쳐 잡고 숨을 한 번 크게 들이쉬었어요. 무거운 게 빠진 것도 아니고 다 해결된 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발이 가벼웠습니다. 갈 곳이 생겼으니까요. 해야 할 것이 생겼으니까요. 임대인한테 먼저 연락했어요. 오래된 분이에요.
이 건물 주인이 15년 넘게 같은 분이었거든요. 저를 잘 아는 분이었습니다. 직접 만나서 말씀드렸어요. 계약은 제 이름으로 돼 있고 재혼을 했어도 그게 바뀐 건 아니라는 걸 다시 확인하고 싶다고요. 임대인 분이 당연하다고 하셨어요. 계약서에 이름이 복자 씨로 돼 있는데 달라질 게 없다고 뭔가 이상한 일이 있냐고 물으셨어요. 저는 정리 중이라고만 했습니다. 카드 단말기 계약은 이틀이 걸렸어요. 도윤 씨 이름으로 된 걸 다시 제 이름으로 돌려놓는 거였는데 서류가 필요했어요. 신분증이랑 사업자 등록증을 챙겨서 업체에 직접 갔습니다. 설명이 조금 복잡했지만 결국 됐어요. 정산 계좌도 제 통장으로 다시 연결했어요. 그게 되고 나서야 숨이 좀 내려갔습니다. 거래처들한테는 문자를 돌렸어요. 앞으로 연락은 제 번호로만 해달라고, 다른 번호로 연락이 오더라도 저한테 먼저 확인해 달라고요. 짧게 썼어요. 길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정육점 사장님이 제일 먼저 답장을 줬어요. 알겠다고, 원래 사장님 번호로만 할게요 하고요. 그 짧은 문자가 이상하게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참았어요. 아직 아니었거든요. 집으로 돌아온 건 저녁이었습니다. 상문 씨, 도윤 씨, 미자 씨가 다 있었어요. 저는 가방을 내려놓고 주방에 가서 물 한 잔 마셨어요. 그러고는 방에서 비닐 파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테이블에 내려놨어요. 세 사람이 봤어요. 도윤 씨가 먼저 뭔지 물었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파일을 열어서 하나씩 꺼냈어요. 카드 정산 내역 사진, 날짜별로 정리한 수처, 거래처 연락이 바뀐 문자 캡처, 공사 관련 결정이 저 모르게 된 것들 메모, 그리고 마지막에 휴대폰을 꺼냈어요. 상문 씨가 봤어요. 화면에 뭐가 보이는지 알아챘어요. 부동산 여자와 주고받은 메시지 캡처였습니다. 가게 정리되면 그땐 편해지겠다는 그 문장이요. 상문 씨 얼굴이 굳었어요. 이게 무슨 짓이야? 목소리가 올라왔어요. 저는 그 목소리를 들으면서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그 목소리에 움츠러들었을 거예요. 미안하다고 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번엔 달랐어요. 제가 테이블에 펼쳐놓은 게 뭔지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도윤 씨는 당황했어요. 말을 시작했다가 멈추고 또 시작했다가 멈추고요. 미자 씨는 말을 돌리려 했어요. 이건 오해라고, 법인 구조 얘기는 어머니한테도 이로운 거라고요. 저는 미자 씨 말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어요. 끊지 않았습니다. 다 끝나고 나서 말했어요. 국은 내가 끓였고 가게는 내가 지켰어요.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어요. 스스로도 몰랐는데 그 말이 나올 때 이상하게 단단했습니다. 이제 내 자리까지 줄 생각은 없습니다. 상문 씨가 다시 뭔가 말하려고 했어요. 저는 파일을 덮었습니다. 더 이상 이 테이블에서 설득당할 생각이 없다는 걸 말보다 그 동작으로 먼저 보여줬어요. 그러고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혼 절차는 그 뒤로 시작됐어요. 길게 끌지 않았어요. 상문 씨 쪽에서 처음엔 버텼지만 제가 모아둔 것들이 있다는 걸 알고 난 뒤부터는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확장 공사 비용을 지분으로 주장하려고 했지만 서면 계약이 없다는 것과 임대차 명의가 제 이름이라는 것, 카드 단말기 계약을 무단으로 변경한 것, 이 세 가지가 버티는 힘이 됐어요. 도윤 씨는 가게에 더 나오지 않았어요. 미자 씨도 연락이 끊겼습니다. 상문 씨와의 일은 서류로 정리됐어요. 말로 해결될 일이 아니었고 저도 말로 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필요한 것들은 문서로 했고 해야 할 것들은 순서대로 했어요. 감정이 올라올 때도 있었어요. 밤에 혼자 앉아서 처음에 비 오는 날 들어왔던 그 사람을 생각하면
손이 먼저 떨렸습니다. 그 커피 한 잔이, 그 조심스러운 말들이 다 계획된 거였냐고 묻고 싶은 마음이 없었다면 거짓말이에요. 그런데 그 질문에 답을 들어봤자 달라지는 건 없더라고요. 가게는 그대로였고, 제 이름은 그대로였고, 새벽 4시 반은 여전히 제 시간이었으니까요. 확장된 가게는 그대로 남았어요. 맞은편 점포와 이어진 공간이요. 넓어진 홀, 테이블이 더 늘어난 것, 세간판. 그게 다 그대로였습니다. 저는 그걸 허물 이유가 없었어요. 공사는 됐고, 공간은 생겼고, 그게 지금은 내 가게예요. 제대로. 계산대는 다시 제자리가 됐습니다. 카드 단말기는 제 이름으로 됐고, 정산은 제 통장으로 들어왔어요. 거래처 연락도 제 번호로 왔어요. 정육점 사장님은 다음 달 납품 일정을 제한테 직접 문자로 보내줬어요. 그게 당연한 건데 그 문자를 받을 때 이상하게 마음이 찼습니다. 결정권도 다시 제 손으로 왔어요. 메뉴판을 바꿀지 말지, 반찬을 뭘로 할지, 거래처 단가를 어떻게 할지. 그게 다 다시 제 일이 됐어요. 누가 먼저 정해놓고 저한테 나중에 알려주는 일이 없어졌습니다. 이게 원래 제 가게였으니까요. 어느 날 아침이었어요. 새벽 4시 반 셔터를 올리는데 골목이 조용했어요. 가로등이 젖은 바닥을 비추고 있었는데 비가 온 날은 아니었어요. 그냥 새벽 바닥이 늘 그렇게 젖어 있는 거예요. 저는 셔터 올리고 들어가서 불을 켰어요. 사골 냄비에 불을 올리고 바닥을 닦고 반찬통을 꺼냈어요. 혼자였어요. 그런데 이번엔 그게 무섭지 않았습니다. 전과 똑같이 혼자인데 느낌이 달랐어요. 예전엔 이 조용함이 채워지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는데 이번엔 그냥 제 것인 것 같았어요. 이 공간이, 이 냄새가, 이 새벽이요. 점심때쯤 단골 손님이 들어왔어요. 오래된 분이에요. 터미널 쪽에서 일하시는 분인데 거의 매주 오시거든요. 자리에 앉으시면서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사장님, 오늘도 일찍 여셨네요. 저는 짧게 웃었어요. 다시 찾은 게 아니었습니다. 끝내 안내준 자리였어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이어갈 힘이 됩니다. 그리고 주인공에게 한 줄 응원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 마음까지 함께 전해두겠습니다.